아니 그러면 다시 감염성 방광으로 돌아가서 이제 증상만 갖고도 대충 진단이 잡혀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확진하는 뭐 검사가 있나요?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그래서 언스테이블 블래더 그러니까 조금 불안정한 방광이라는 말을 쓰다가 전 세계 요실금학회에서 과민성 방광이라는 말로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과의 문진 그다음에 우리의 신체적 검사 이런 걸로 일단 기본적인 진단을 하고 뭐 그게 방광 안을 뭐 방광경으로 들여다보거나 이럴 필요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간단한 거네. 증상과 신체적인 우리가 검사, 신체 검사로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증상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문지와 무슨 요속 검사라든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광 기능 검사, 요리역학 검사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진단이 잡혔어요. 당신은 이제 과민성 방광이고 당신이 이렇게 막 못 참는 것도 다 이게 병인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는 건가요? 약은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소변을 참아서 갈수록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 이거 아까 물어보려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게 이제 제가 행동요법이라 그러는데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케겔 엑서사이즈라고 케겔 운동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거는 케겔 운동을 하면은 우리 골반 저근을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항문에 힘 주는 거죠. 맞습니다. 항문에 힘 주면은 골반 저근을 수축하게 되고 그 골반 저근이 요도 괄약근 쪽과 연결돼 있어서 소변 나오는 길을 이렇게 닫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자도 가능하고 남자도 다 가능하고 남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닫히도록 하면은 그 닫히는 시그널이 올라가면 어떻게 우리 뇌는 어떻게 느낍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하는 게 아니고 닫는 듯한 느낌을 하면은 방광을 풀어주라고 뇌에서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광을 예민한 걸 다시 주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배출구를 조여주면 방광이 풀려요. 그렇죠. 야,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는 뇌에서는 소변을 보려고 그럴 때는 맨 처음에 반대겠네, 그러니까. 순서가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도를 열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방광이 수축하면서 따라 나가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요도 괄약근을 조여주는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시그널이 시그널이 올라가서 방광을 갖다가 이완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거 정말 배뇨 과학이네. 신기하네요. 옛날 김도영이 그래서 김도영이 왜 항문 조이는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 놀면 뭐 하냐고. 맞습니다. 항문이라도 조이고. 김도영 씨가 아마도 그런 거 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한기롭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훌륭하신 운동을 하셨어.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근데 이게 절방력 온 상태라면 그걸 참기가 어렵잖아요. 참기가 어렵죠. 그래서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상이 경미하다면 저는 약물 치료보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 많이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매일 평소에 심심할 때마다 자기가 약간 마려운 느낌이 있을 때 자꾸 그 운동을 해가면서 마려운 느낌 올 때마다.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거는 요도 괄약근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는 매일 하루에 한 50번이든 100번씩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고 방광의 예민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괄약근을 자꾸 조여줌을 해서 마려울 때마다 조여줌을 해서 그걸 이완시켜주도록 방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 예를 들어서 평소에 과민성 방광 때문에 약 50cc만 쌓여도 소변을 막 절방률 느끼던 사람이 이 훈련을 하면 300cc까지는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필요 없겠죠. 이제 기본 횟수를 좀 줄여주겠군요. 맞습니다. 줄여주고 방광 용적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약물요법이 필요한 거죠. 이런 행동요법만 갖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약물 치료만 갖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약물 치료와 이걸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초기 약간 경미한 단계에서 이 훈련만 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고 굳이 병원을 안 가도 되는 상황이군요. 근데 일단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장기 증상이 그렇죠. 어느 물론 정도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악화되진 않나요? 이게 어떻게 계속 꾸준히 나이 들면서 악화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걸 통틀어서 저희가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합니다. 하부 요로를 하면은 방광과 전립선 요도를 얘기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옴스테드라는 그런 지역에서
한 5년, 10년을 쭉 환자들을 봤습니다. 아, 나중에 어떻게 네, 되나?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체적으로 좀 이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네. 일부 환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좀 나빠지는 환자도 있고, 심해지는 환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약간씩 좀 나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술 먹고 절벽이 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많이 많이 마셔서 용량과 그 학문으로 안 되는 거죠. 욕망과 그럼 가야죠. 저희 저랑 같이 트레이닝 받은 비뇨기과 저 같이 트레이닝 받은 선생님 지금 어디 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 맥주를 짝으로 갖다 놓고 드세요. 네. 근데 뭐 화장실을 연상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그냥 맥주를 그렇게 드십니다. 예. 야, 그건 거의 뭐 저건데 그것은 투석인데. 맥주 투석이야.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입니다. 이번에 100년 허리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허리 보존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요통과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쁜 운동, 나쁜 치료법은 통증과 디스크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100년 허리 만드는 좋은 운동, 좋은 자세를 배운다면 수술 없이 요통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책 한 권에 가득 담아봤습니다. 100년 허리, 사이언스 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정도가 심해서 그런 훈련 갖고도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약을 쓰겠죠? 맞습니다. 어떤 작용의 약을 쓰나요? 그러니까 약은 일반적으로 가장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약이 방광이 아까 자기 멋대로 수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건 이제 항콜린제라 그러는데. 그러면 걔가 방광만 억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데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변비가 온다든가, 목마름이 생긴다든가, 네. 눈이나 이런데 건조함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 주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오는 것보다는 방광에 작용하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방광에 작용을 주로 하고 나머지는 약간의 부작용을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써온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영화도 못 봤던 사람이 요 정도 약을 먹으면 이제 영화 한 편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습니다. 야, 그러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새로운 약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약을 썼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또 방광이 소변이 찰 때 이완을 더 잘 시키는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적어진 거죠. 저장 용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좀 많이 떨어뜨린 약도 나와 있고요. 네. 최근에 여러분들 보톡스 하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혹시 보톡스 질문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네. 지금 언제 질문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비뇨기과 영역에서 이제 보톡스는 여러 군데에 쓰이고 있는데, 네. 지금 처음에 쓰기 시작한 거는 요도 괄약근에 주사를 놔서 요도 괄약근을 좀 열어줘서 소변을 잘 보게 한다든가. 근데 되게 이제 그런 건 신경이성 방광 환자에서 방광이 수축할 때 요도가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써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전립선에다가도 이런 걸 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을 해왔는데 그거는 별 큰 효과가 없고 네. 제일 많이 하는 건 방광에 이 보톡스를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방광 어디다요? 직접 방광벽에다가 하는 벽에다가? 거예요. 그러면 이 배를 내시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이? 내시경을 보는 겁니다. 내시경으로? 방광 내시경을 보고 방광에다 보톡스를 직접 주사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과민성 방광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막 이 방광 벽 안에다 그냥 막 랜덤으로 막 찔러요? 저희가 주사하는 위치가 주로 있고요. 네. 이제 그 센서가 모여 있는 곳이 있겠다 그러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주로 의사 맞다. 의사 맞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감각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네. 주로 많이 이제 주사를 하게 되고요. 한 20군데 찔릅니다. 근데 비쌀 것 같아. 보톡스가요, 요즘 많이 쌓였지, 벽소스가. 싸졌고, 의료보험이 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 되는구나. 미용에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많이 좋은. 그거 좀 남으면 얼굴에 또 놓고, 이래. 그렇게 하는. 방광에 놓고 좀 남으면 얼굴에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미용에 놓는 보톡스는 한 바이알 갖고, 여러 사람이 맞지만, 이거는 저희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당 이제 하나 혹은 2개씩 쓰거든요. 그래서, 기존 이런 약물 치료에 잘 안 듣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더 약물을 못 먹거나, 그리고 자기는, 이런 그 약을 계속 먹어서 일생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긴 불편하니까 보톡스 한 방울 딱 맞으면은 한 6개월, 9개월 동안은
약을 안 먹고도 이것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6개월이면 약효가 이제 다 맞습니다. 떨어지니까 예. 한 번 6개월마다 더 가서 맞아야 되고 이런 거. 나 방광에 보톡스 맞으러 가 뭐 이런 거네. 그러니까 보톡스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6개월이나 9개월 되면 네.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 부작용이 나타나도 그때 되면 부작용이 다시 사라진다는 거. 부작용으로 방광 주름이 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방광에도 방광이 주름이 있어요? 이뻐져. 방광을 살짝 마비시키는 거죠, 이 보톡스는. 아. 예. 방광에도 주름이 있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펴졌다 줄었다 하니까. 그 주름 얘기를 좀 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방광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특히 네. 여성보다는 남성에 주로 생기는데 왜 생기냐? 아까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을 얘기를 했었죠. 네.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 나오는 요도를 갖다 둘러싸고 있고 그걸 막아서 압박하니까 소변을 잘 못 보게 돼요. 네. 그러면 사람이 소변을 보려고 용을 쓰게 되죠. 네. 자꾸 그쵸, 힘이 그쵸. 많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광이 쭈글쭈글. 쭈글. 근육도 생기겠네.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네. 그 그러면- 내시경으로 그 보톡스 시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요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뭐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의 경우는 마취를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남자는 수면 마취를 한다거나 뭐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는 부분 마취로 다 가능합니다. 지금 여자는 제가 짧잖아, 요도가. 예. 여성은 제가 다 부분 마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다가 마취제를 한 20분 동안 넣어놓고 좀 이따 하면은 뭐 여성분들은 다 문제 없이 다 하고 그날 집에 가시죠. 그렇구나. 그 이게 보통 얼마예요? 건강보험 대서 환자가 부담하는 액수가? 보톡스가 한 바이올에 지금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하루 입원을 하면은 20%를 내니까 네. 6만 원 내는 거고요. 만약에 입원 안 하고 바로 가면은 보통 한 50% 내니까 그거에 반 정도 내고 물론 거기 플러스 시술비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들어간 건 남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연락 좀 주세요. 저희 안 남습니다. 저희 절대로 안 남습니다. 거기 간호사들 다 만나요? 저희 아닙니다. 아낌없이 모자르면 모자르지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환자분에게. 너무 또 이렇게 확 퍼지면은 옷이 너무 많이 차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소변을 잘 못 봐갖고 잔뇨가 좀 남아서 며칠간은 좀 도뇨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한 부작용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과민성 방광 처음에 이제 훈련하고 아까 이제 조였다 하는 풀었다 하는 훈련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약을 쓰고 또 다른 대안이 이제 보톡스잖아요. 예.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다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비율이 한 몇 프로? 한 80% 정도. 그러면 이건 꼭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산부인과 가면 단계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고. 일단 약을 저한테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안티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산부인과 의사랑은 뭐 이 사람은 다 치료가 할 수 있죠. 네. 뭐 1차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하다가 이제 비뇨기과 의사를 좀 이렇게 근데 네.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복압성 요실금이 아니라는 확신 정확한 전제 하에 치료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이랑 이건 헷갈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엉뚱하게 복압성 요실금이 계속 이 치료 해놓고 안 된다 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단 말이지. 자, 그럼 그 얘기를 좀 제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진단으로 맞습니다. 나가야 되는 게 전제다. 이거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과민성 방광 환자의 3분의 1이 절박성 요실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또 복압성 요실금이 같이 동반되는 그치. 환자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예. 그러니까 기침 재채기 할 때 소변 나오는 복압성 요실금과 소변이 급해서 참지 못하는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믹스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복압성 요실금이 조금 있다 해서 그걸 막 수술해 버린다든가 네. 막 그러면은 복압성 요실금은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 절박성 요실금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환자에서 좋아지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병이 더 중한가를 따져서 이런 절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이 더 심하다면 이쪽을 치료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일단 딱 진단이 딱 정확하게 갈라져야 그 다음에 치료가 맞습니다. 정확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자, 일단 지금 현재 많은 부모님들 또는 본인이 이렇게 절박뇨, 막 소변을 못 참으면서 막 달려가고 막, 버스 타는 게 두렵고, 영화 보는 걸 한 번에 못 보고, 이런 분들은 빨리 비뇨기과 가서, 한번 검진을 한번 받아보고,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외출하기 전에 갑자기 막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이런 것도 혹시 절박뇨나 뭐 과민성 방광 이렇게 뭐 이런 시험을 건가요? 앞둔다든지, 뭐 이렇게 뭐, 예. 네. 뭐 프레젠테이션을 초조할 앞둔다든지, 때 뭐. 약간, 그거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급한 느낌이 있어 쌀 것 같아서 가는 분도 있지만, 네. 저희가 그런 걸 뭐라 하냐면은 그 편의적 배뇨,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컨비니언트 보이딩이라 그래서요. 네. 편의적 배뇨. 내가 이제 시험을 이제 들어가면은 시험을 한 서너 시간 봐야 된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소변 마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예 먼저 소변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외출할 때도 난 외출을 장기간 해야 되는데 혹시 화장실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네. 아 내가 화장실을 갔다 가겠다. 이런 거는 뭐 그 편의적 배뇨라고 보고 네. 그런 편의적 배뇨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써니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배기고혈압이라고 이렇게 병원에 가면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의사만 보면 혈압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이제 하얀 가운을 보면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쭉 장기 추적했더니 결국엔 고혈압이라는 거야. 이게 고혈압의 전조 증상이었다는 거지. 네. 배기고혈압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발표를 앞두거나 뭐 이럴 때마다 그냥 소변이 절박류가 생기는 거야. 소변을 화장실 가고 싶어져.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봤더니 결국엔 과민성 방광이 되더라고. 혹시 이런 거 아니냐 이거지.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스터디, 좋은 연구 주제를. 과제를 주셨습니다. 예. 그 제2 저자를 좀 넣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했죠? 편의적 배뇨라고 이제 편의적 신경, 배뇨가 결국에는 잦은 사람도 갈 수 있겠죠, 당연히. 과민성 방광인 경우가 많더라. 예, 예. 뭐 이런 게 이제 예. 조사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그건 네.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소인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갈 네. 거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발표한 사람 다 화장실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맞습니다. 가잖아. 과민성 방광이 있다 그래서 모든 배뇨가 다 급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막 급해서 가는데 과민성 방광 환자라도 어떨 때는 편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 경우도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나눌 때 아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급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환자분들 진단할 때 배뇨일지라는 걸 쓰거든요. 네네. 배뇨일지를 쓰면 자기가 몇 시에 소변을 얼마를 봤으면서 그때 느낌이 급했다 안 급했다를 적게 돼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재밌네. 하루에 한 최소한 2번 이상은 그런 급한 느낌이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네.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소변을 받는지도 적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화를 보다가 나왔다든지. 근데 뭐. 그것까지 적으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화내세요.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서 네. 그러니까 좀 심플하면서 환자분들이 협조를 구해내서 저희가 객관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복잡하면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사실 젊은 사람도 적어오라면 힘들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러면 본인이 과민성 방광이지 않을까 좀 의심되시는 분은 배뇨일지를 스스로 한번 써보면 써보시는 됩니다. 것도 예. 괜찮겠네요. 그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거 적는 것만 갖고도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 자기가 하루에 뭐 15번씩 가는 분이 배뇨일지 적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주 가지 하고선 참아서 가는 걸 스스로 하게 됐어요. 행동요법이네요. 그건 맞습니다. 아.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배뇨일지는 환자 적어와야 되니까 우리 병원에서 배뇨일지 종이도 만들어야죠. 컵도 네. 드려야죠. 네. 설명도 한 10분, 20분 하죠. 그럼 갔다 오시면 그걸 또 우리가 판독을 해서 당신은 요게 맞고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수가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럴 수가. 이런 거 빨리 이게 의료수가로 해가지고 예. 병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약물 치료나 수술요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 결국엔 의료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걸 빨리 많이 해줘야지. 그런 걸 잘 최근에 했어요. 암 환자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수가가 책정이 됐잖아요. 그것도 너무 낮다며. 네, 너무 낮게 책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작이 됐는데 각 분야마다 그런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수가를 좀 책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암만 암이 아니고 이런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도 사회적인 암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혹시 예. 과민성 방광에 소인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생활 습관 팁 같은 건 없나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항문 조이는 거 말고. 그러니까 마렵다고 이제 바로바로 가지 않고 수분은 적당히 좀 드시는 걸 하고요. 이 과음은 사실 별로 안 좋고요. 네. 커피는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자주 드시는 분은 화장실 자주 저도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차나 커피가 그렇고 카페인이 많은 음식들은 그럴 뿐 아니라 탄산음료 같은 것도 이제 방광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이 찬 온도가 또 방광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뭐 연로하신 분들은 내복 같은 거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따뜻한 온수 자욕 같은 것들이 이런 배뇨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배뇨 장애가 심해진다는 이야기는 진실이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핫팩 특히- 같은 걸 배에 붙이는 거는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살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제 겨울철에 특히 이제 감기 잘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있는 환자분들은 감기약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이 배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잡수시고 갑자기 소변을 못 봐서 응급실 오시는 분이 종종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감기약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에페드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코 이렇게 코 콧물 막히는 나오는 거. 그런 음. 것들은 주로 이제 요독 괄약근을 다쳐주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게 만들 수 있고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네. 방광의 수축력을 좀 떨어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립선 항히스타민은 방광 수축력을 떨어뜨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항콜린제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수축력이 소변을 잘 떨어지면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보게 되는 예,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그 배뇨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동네 의원에 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을 때 의사한테 그 얘기를 꼭 해야겠네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세지 않게 네. 약하게 한다든가 혹은 배뇨장애 평소에 있는데 약을 안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일시적이라도 좀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약을 드셔두는 것도 그 굉장히 내과 선생님들이나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다 아시겠지. 그 감기약들이 배뇨 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걸 다 아시나요? 전부 다? 제 생각엔 많이 알고 거의 다 계시다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예, 예. 다행입니다. 저 네. 전문의를 따신 분들인데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 뭐 내가 아는 정도면 뭐. 몰랐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약국에서도 보약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 혹시 이 약이 어떤 그 배뇨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소변을 못 보게 되면 빨리 응급실로 가보세요. 뭐라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별 큰 이상이 그러니까 나이 없기 드신 때문에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그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애들 오줌 싸는 거는 배뇨 장애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아, 그것도 들어갑니까? 아. 오줌 싸기 얘기 잠깐 할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얘기 깊어지는데. 재밌어. 이거 한 번 더 모셔야 돼. 아니 요 애들 야뇨증 뭐 네. 소변 장애로 가면 한 편이야 또 이게. 그렇죠. 그러게요. 그 짧게라도. 오늘은 좀, 네. 짧게. 맛배기만. 네. 예.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태어나서 이제 1개월, 한 달, 1년까지는 소변을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싸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번 이상 배뇨라기보다는 이제 소변을 지리는 네. 거죠. 그 이유는 뇌가 아직 성숙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뇌의 역할은 소변을 억제하는 네. 역할을 한다는데 이게 뇌가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억제할 수 있는데 성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숙할 때까지가 한 3살까지야 이제 뇌가 성숙을 하는 네. 거죠. 그동안은 소변을 지리니까 애들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뇌가 성숙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저귀를 벗는 거죠. 음. 그런데 이 성숙이 늦게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줌 싸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밤에 오줌 싸개가 굉장히 오래되는 애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배뇨장애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야간뇨라 그래갖고 밤에 자꾸 소변 일어나게 네. 하는 소변을 보는 거 이것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아까 어렸을 때 그런 소인이 있던 사람이 나중에 배뇨장애 올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요? 그렇죠. 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애들은 이 뇌가 성숙하면서 이런 오줌 싸기가 다 좋아지게 마련인데 네. 3살, 5살, 7살까지 되면서 이제 남는 애들은 오케이. 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아빠가 아범이 저러더니 손자가 그러네. 이거 약간 가족력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가족력 있을 것 같아. 예, 뭐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약간 유전적 소인이 있지 않을까? 예, 예. 어차피 뇌회로의 문제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유전된다고.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자 과민성 방광 이거 굉장히 그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제 알았고 그다음에